로마인의 이야기 2권 중에서 제2차 포에니 전쟁 말기죠. 지금이 자마 제8회전 읽을 차례예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제가 지난번 녹음에서도 상당히 스키피오보다는 한니발에 대한 생각이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스키피오는 그 당시 승리한 장군이었잖아요. 영웅으로 칭송이 되죠. 그런데 그날도 제가 끝 무렵에 남긴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제 느낌은 승리자였던 스키피오보다는 한니발한테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관심이 가고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이렇게 궁금해하게 되더라고요. 한니발은 우리가 계속 제가 읽어드린 앞 내용에서도 보면은 거의 16년 동안 적국인 이탈리아 땅에서 있었잖아요. 카르타고 본국은 한니발에게 충분한 지원도 안 해주고 병력도 매우 부족했고 돈도 부족하고 보급도 부족했다고 하죠. 그런데도 말미에 보면은 그의 군대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그건 단순히 그 장군이 무서워서 따랐다? 그건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부하들은 자기 장군이 맨 앞에서 같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분명 알았을 테고, 그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자기는커녕 딱딱한 나무 의자 등에서 대충 잠을 잤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낭비를 한다거나 호화롭게 생활을 했다거나 여색을 밝혔다거나 하는 내용이 거의 없었어요. 기록이 남겨지지 않아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책에서 읽었던 바로는 알프스를 함께 부하들과 같이 넘었죠. 그리고 추위, 그 혹독한 추위도 함께 견뎠고 굶주림도 마찬가지로 함께 견뎠고 패배의 순간도 함께 끝까지 견뎠기 때문에 아마도 그 병사들이 장군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역사에는 항상 승리한 장군이 있으면 반대로 패배한 장군이 꼭 있잖아요. 그래서 승리한 장군이 많았지만은 병사들이 끝까지 사랑한 장군은 제가 생각보다 글쎄 얼마나 됐을까 하는 그런 어떤 넘버링을 하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됐을까 하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니발을 알아가면서 어떤 영웅의 냄새보다는 그한테는 인간적인 비장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사실 마음이 좀 찡하기도 하고 더 애정이 갔다라고 해야 될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읽어드렸듯이 그 카르타고로 돌아갈 때도 병사들은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가 장군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는 감정이 더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키피오를 존경하게 되지만 한니발이 오히려 제 마음속에는 더 아려오는 아픔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둘 다 위대한 장군인데 느낌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한니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여기 책이 제가 한 3번 정도 녹음하면 이 책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한니발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물론 스키피오 이야기가 주죠. 근데 수많은 전투에서도 한니발은 승리했지만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전쟁이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굶주림과 추위, 패배와 절망 속에서도 병사들이 끝까지 그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점. 그것이야말로 한니발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에 대한 설명, 그런 것들을 함께 모아서 가장 위대한 승리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럼 오늘은 자마 8회전을 읽겠습니다.
스키피오가 제시한 조건에 따른 로마와 카르타고의 강화는 로마에서는 원로원과 민회가 모두 승인하여 카르타고 장로 회의만 의견하면 성립될 단계에 이르러 있었다. 강화를 교섭하는 동안은 휴전하는 관례에 따라 그동안에는 스키피오도 군사 행동을 자제했다. 그런데 이 휴전 기간에 사고가 일어났다. 사르데냐에서 스키피오에게 보낸 보급선단이 태풍을 만나 수도 카르타고에서 40km 떨어진 해안으로 피난했다. 카르타고인은 이 선단을 납포하여 수도 항구로 예인했다. 이것을 안 스키피오는 당장 반환을 요구했다. 이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둘러싸고 카르타고 장로회의의 의견이 갈라져 있을 때 한니발이 카르타고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한니발은 로마 해군의 방해를 피하기 위해 카르타고보다 훨씬 남쪽에 있는 하드루메툼, 오늘날의 튀니지의 수사에 상륙했다고 한다. 마고의 병력도 같은 무렵에 수도 카르타고의 항구로 돌아왔다. 이것이 카르타고인들의 태도를 강경한 쪽으로 돌려놓았다. 장로회의는 스키피오의 항의와 요구를 무시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강화 따위는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스키피오도 전쟁 재개를 각오할 수밖에 없었다. 하드루메툼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한니발에게 수도 카르타고에 도착한 1만 명의 마고 군대가 고스란히 보내져 왔다. 겨울이 끝나고 이듬해인 기원전 202년 봄에는 보병 4만 6천 명에 기병 4천 명, 80마리의 코끼리를 포함한 대군이 한니발 휘하에 결집했다. 파비우스가 걱정했듯이 모국으로 귀환한 한니발은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한니발은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기병 전력이 부족했다. 수도 부족하지만 그보다는 질이 더 부족했다. 전통적으로 카르타고의 기병 전력을 공급해준 누미디아는 이제 대부분 마시니사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었다. 로마와 동맹을 맺은 마시니사에게 의지할 수는 없었다. 한니발은 마시니사에게 쫓겨 도망다니고 있는 시팍스의 아들에게 휘하 기병 전원을 데리고 참전해달라고 요청했다. 시팍스의 아들은 2,000명의 기병을 이끌고 참전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한니발이 귀환하고 강화 교섭이 결렬되자 스키피오도 한니발과의 결전을 각오했다. 스키피오는 마시니사에게 참전을 요구하는 전령을 급파했다. 로바군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것이었던 누미디아 왕국을 되찾고 시팍스의 영토까지 침략하고 있던 마시니사는 물론 쾌히 승낙했다. 그는 보병 6천과 기병 4천을 거느리고 참전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이 1만 명을 합해도 스키피오가 가진 전력은 4만에 불과했다. 하지만 시팍스의 아들처럼 마시니사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요컨대 기원전 202년으로 해가 바뀌고 전쟁철인 봄을 맞이했지만 한니발도 스키피오도 지원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은 처지에 있었다. 두 사람의 행군 경로가 불합리해진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다. 스키피오의 본진인 코르넬리우스 진지와 한니발이 겨울을 보낸 하드로메툼은 대체로 삼각형의 두 꼭지점에 해당한다. 서로 적을 찾아 행군했다면 이 두 꼭지점을 잇는 삼각형의 한 변에서 마주쳐도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스키피오와 한니발은 둘 다 삼각형의 남은 꼭지점을 향해 행군하는 길을 택했다. 양쪽 다 강을 따라 상류로 올라간다는 지형상의 이점은 있었지만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둘 다
누미디아 영토에 최대한 접근하고 싶었던 것이다. 지원군과의 합류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행군 속도는 많은 병사에다 코끼리까지 거느린 한니발 쪽이 느렸다. 스키피오 쪽의 속도가 빨랐던 것은 그가 이끄는 병력이 한니발 군대의 절반밖에 안 된 탓도 있지만 스키피오 자신이 행군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스키피오는 한니발이 자기를 앞질러 가서 누미디아에서 오고 있는 마신니사를 차단하게 될까 우려했다. 그래도 양군 모두 목적지를 향해 곧장 나아가는 느낌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스키피오도 한니발도 피차 싸울 기회를 엿보면서 행군했기 때문이다. 스키피오를 어서 빨리 격파해 달라는 카르타고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 한니발은 이렇게 대답했다. 다른 건 모두 정부에 맡기겠지만 무기로 결정하는 일에 관해서는 나한테 맡겨주시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기를 사용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하겠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대의 전술가와 대결할 것인지는 스키피오도 궁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두 사람은 궁리하면서 누미디아 국경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고대의 명장 5명을 들라면 한니발과 스키피오 두 사람은 거기에 반드시 들어간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역사 전체에서 뛰어난 명장 10명을 들라 해도 이 두 사람은 분명히 들어갈 것이다. 이 부분은 아마도 해석하신 분이 좀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고쳐 읽겠습니다. 고대의 명장 10명을 들라면 한니발과 스키피오 두 사람은 거기에 반드시 들어간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역사 전체에서 뛰어난 명장 5명을 들라 해도 이 두 사람은 분명히 들어갈 것이다. 여기에서 앞쪽과 지금 제가 읽어드린 쪽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수많은 명장을 배출했지만 비슷한 재능을 가진 사람끼리 정면 대결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 드문 예가 자마 전투에서 실현되려 하고 있었다. 자마에 도착한 한니발은 저기 서쪽으로 100km쯤 떨어진 나라가라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니발은 적정을 정찰하러 3명의 척구병을 내보냈다. 그런데 이 3사람이 로마군에게 잡히고 말았다. 로마 진영으로 끌려간 3사람은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나 고문뿐이라고 각오했다. 한니발이 척구병을 잡았다는 보고를 받고 스키피오는 그 3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끌려온 3명에게 스키피오는 한니발이 부여한 임무가 뭐냐고 물었다. 죽음을 각오한 3사람은 적정 시찰이라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스키피오는 장교 한 사람을 불러서 3사람이 원하는 것을 모두 보여주라고 일렀다. 3사람은 장교의 안내를 받아 로마군 진영을 둘러보았지만 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출입 금지 구역은 전혀 없었다. 이튿날 그들은 로마군 진영의 환호를 받으며 도착한 마신니사의 누미디아 군도 보았다. 보았을 뿐만 아니라 누미디아 병력의 수까지 알 수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스키피오는 다시 3사람을 데려오게 한 다음 시찰은 만족할 만한 것이었느냐고 물었다. 3사람은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지만 마음대로 충분히 보았다고 대답했다. 스키피오는 그러면 너희 진영으로 돌아가 한니발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라면서 기병대의 호의를 붙여 3사람을 도중까지 바래다 주었다. 자마로 돌아온 3사람은 한니발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 로마군에 관한 보고 외에 스키피오의 언행도 보고했다. 한니발은 그 보고를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보고가 끝나자 스키피오에게 회답을 제의하는 사절을 보내라고 명령했다.
회담을 수락하겠다고 스키피오는 대답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회담할 것인지는 이쪽이 결정할 테니까 결정된 뒤에 다시 알려주겠노라고 덧붙였다. 양군 모두 행군을 재개했다. 이번에는 서로 적을 향하여 진군하는 것이다. 양군 사이의 거리가 6km로 좁혀졌을 때 스키피오가 한니발에게 사절을 보내 회담 일시와 장소를 지정했다. 양군은 그 자리에서 행군을 멈추었다. 그리고 피차 진영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스키피오의 진영이 물 보급에 편리한 곳이었던 반면 한니발의 진영은 강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불리했다. 이튿날 한니발과 스키피오는 한 무리의 기병만 거느리고 진영을 떠났다. 스키피오가 지정한 장소는 양군 진영의 중간에 있는 낮은 언덕이었다. 언덕 중턱까지 올라왔을 때 기병들은 걸음을 멈추었다. 그 다음부터는 두 장군이 통역만 데리고 갔다. 비슷한 재능을 가진 장군끼리의 대결도 드문데 하물며 그 두 사람이 대회전 전날 회담한 것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이다. 한니발과 동행한 두 명의 기록 담당자가 쓴 것과 그 당시 로마 원로원 의원이었던 픽토르의 전쟁기를 참고했다는 폴리비오스와 리비우스의 저술에 따르면 이 역사상 보기 드문 회담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어 끝났다. 회담을 제의한 한니발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마 가장 행복한 선택은 로마인이 이탈리아 밖으로는 촉수를 뻗지 않고 카르타고인이 아프리카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 것이었을 거요. 카르타고와 로마 사이의 다툼거리는 시칠리아이고 사르데냐이고 에스파냐였으니까. 하지만 그것도 이젠 다 지난 일이고 문제는 현재요. 현재 우리는 둘 다 조국의 존망을 걸고 싸우게끔 되었소. 따라서 이 위험한 도박을 회피하고 싶으면 양국 간의 다툼을 그만둘 수밖에 없소.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용의가 있소. 우운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마치 어린애 다루듯 농락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경험을 통해 배웠기 때문이요. 스키피오 장군, 젊은 그대는 납득하기 어려울지도 모르오. 그대는 에스파냐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오늘 이때까지 패배를 모르고 지냈기 때문에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소. 하지만 그건 굳이 과거 역사에서 선례를 찾을 필요도 없소. 오늘날에도 그 좋은 일을 찾을 수 있으니까. 칸나의 전투 이후 나는 이탈리아의 주인이었소. 수도 로마에 육박한 일까지 있어. 당시에는 이 한니발이 로마인의 생명과 로마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심판자였어. 그런데 지금은 아프리카로 돌아와서 로마인인 그대와 함께 카르타고의 운명에 관해 회담까지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 이런 나를 교만한 인간이라고는 생각지 말아 주시오. 현재 상황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있고 좋은 것은 더 큰 쪽을 선택하고 나쁜 것은 더 작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유일한 대책이라고 말하고 싶을 뿐이요. 신중한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다가오는 위험에 굳이 맞서겠소. 그대가 나와 대결하여 승리자가 된다 해도 그대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로마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요. 반대로 그대가 패배하기라도 하면 지금까지 그대가 거둔 눈부신 업적은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그대 자신의 파멸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요. 그래서 나는 제안하고 싶소. 로마인이 시칠리아와 사르데냐, 에스파냐 등 지금까지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의 다툼거리가 된 모든 지방의 정식 소유자가 되는 거요.
카르타고인은 이런 지방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두 번 다시 전쟁에 호소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겠소. 이런 조건이라면 카르타고는 장래까지 계속되는 안전을 보장받게 되고 그대와 모든 로마인도 커다란 명예를 얻게 될 거라고 나는 확신하오. 한니발의 이야기가 끝났다. 이제는 그보다 12세나 연하인 스키피오가 입을 열 차례였다. 이 전쟁을 먼저 시작한 것은 로마가 아니라 카르타고 쪽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장군께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요. 신들이 로마인을 도와서 승리로 이끌었다면 그것은 신들조차도 누가 잘못했는지를 알고 방어를 위해 일어선 자를 편들어주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게 분명하오. 나도 운명이 변덕스럽다는 것 좀 잘 알고 있어.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오. 만일 로마군이 아프리카를 침공하기 전에 장군께서 자발적으로 이탈리아에서 철수했다면, 그리고 내가 제안한 강화 교섭이 결렬되기 전이었다면 장군의 제안은 장군께서 만족할 만한 결과로 이어졌을 거요. 그러나 장군께서 이탈리아에서 철수한 것은 장군의 뜻에 따른 행동이 아니었소. 아프리카를 침공한 우리 로마군의 정가에 영향을 받아 철수한 거요. 장군께서 제시한 강화 조건도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당연한 거요. 게다가 로마에서는 미네까지 승인한 강화를 결렬시킨 것은 카르타고 쪽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 주시오. 그런데 나더러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요? 장군께서 내 처지라면 어떻게 하겠소? 장군과 카르타고 정부가 아무리 승복할 수 없다 해도 내가 제시한 강화 조건을 바꿀 수는 없소. 한니발 장군, 장군께는 내일의 전투를 준비하라고 권할 수밖에 없소. 왜냐하면 카르타고인, 그 중에서도 특히 한니발 그대는 무엇보다도 평화롭게 사는데 능숙하지 못한 모양이니까. 두 장군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헤어져 언덕을 내려왔다. 역사상 유명한 자마 전투는 이튿날 아침에 결행하게 되었다. 이것은 카르타고와 로마 5만 명의 병력과 4만 명의 병력이 맞붙는 대회전인 동시에 전략 전술의 스승과 그의 제자가 벌인 첫 대결이기도 했다. 전술의 최고 걸작이면서도 로마인의 집요함 때문에 결국 전쟁의 행방을 결정하지 못한 칸나이 전투와는 달리 자마 전투는 전쟁의 행방을 결정하는 동시에 지중해 세계 전체의 장래를 결정하는 싸움이 되었다. 기원전 202년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자마와 나라가라의 중간에 펼쳐진 평원, 전체의 양군의 포진이 끝났다. 한니발이 총지휘를 맡고 있는 카르타고군의 전력은 보병 4만 6천 명에 기병 4천, 합해서 5만 명이다. 거기에 코끼리 80마리가 가세했다. 누미디아 기병 2천을 이끌고 참전하겠다고 약속한 시팍스의 아들은 결국 도착하지 않았다. 한편 스키피오가 총지휘를 맡고 라윌리우스가 좌익, 마시니사가 우익을 맡고 있는 로마군의 전력은 마시니사 휘하의 누미디아 병사를 합하여 보병 3만 4천 명에 기병 6천 명, 합해서 4만 명이다. 총 전력으로는 카르타고 쪽이 우세하지만 기병 전력만 보면 4천 대 6천으로 로마 쪽이 우세하다. 보병과 기병의 비율은 카르타고군이 11대 1인 반면에 로마군은 6대 1이다. 로마군의 이런 구성은 로마군의 통례를 깬 것이고, 따라서 로마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한니발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반대로 카르타고군은 이곳 자마에서는 오히려 로마군의 통상적인 구성에 따라 보병 비율이 압도적이었고, 따라서 비한니발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45세의 위대한 전술가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리는 없다. 전체의 전력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려면 기동성이 풍부한 기병 전력이 필수적인데 그 전력이 부족한 것이 자마에 포진한 카르타고군의 실정이었다. 요컨대 자마에서 한니발은 지금까지 그가 장기로 삼았던 전술을 구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한니발은 평범한 장군이라면 생각지도 못할 진영을 펼치고 그것으로 승리를 거두려고 생각했다. 현대 역사가들도 고대의 장군들 가운데 최고의 전술가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포진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한니발은 선두에 80마리의 코끼리를 배치했다. 두 번째 대열에는 보병 1만 2천으로 이루어진 용병 혼성군을 배치했다. 세 번째 대열에는 소수의 카르타고 시민병과 아프리카와 마케도니아 용병인 1만 9천 명의 보병을 배치했다. 이 보병대 양쪽 옆에는 기병을 2,000명씩 배치했다. 후방으로 200m나 떨어진 전선에는 한니발 자신이 이탈리아에서 데려온 1만 5천 명의 정예 병력을 배치했다. 이렇게 포진한 한니발의 생각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우선 80마리의 코끼리를 돌격시켜 적진 중앙의 보병대를 혼란에 빠뜨린다. 그런 다음 코끼리떼의 공격을 받고 혼비백산한 적에 대해 재빨리 둘째와 셋째 대열의 용병대를 투입한다. 이 단계에서 양군의 투입 전력은 카르타고군이 3만 1천 명인 반면에 로마군은 3만 4천 명이다. 싸움은 비록 로마 쪽이 우세하게 전개되더라도 얼마 동안은 카르타고군이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로마의 주력인 중무장 보병대가 지치기를 기다린 다음 호위에 대기하고 있던 원기 왕성하고 전투 경험도 풍부한 1만 5천 명의 정예 병력을 투입하여 승리를 굳힌다. 기병대가 열세라 해도 보병대의 양옆에서 떠나지 않고 버텨주기만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지 않았다면 아군의 주력을 200m나 후방에 배치한 이유를 해명할 수 없다. 한니발은 지금까지 줄곧 승리를 굳히는 수단으로 기용한 기병 전력을 자마에서는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부하로 거느려 왔던 고참병들에게 그 임무를 맡겼던 것이다. 둘째 대열과 셋째 대열에 배치한 용병은 로마군을 지치게 하기 위한 미끼였고 모두 죽어도 상관없다고 한니발은 생각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대결했던 로마 장군들이 상대였다면 이 전술은 성공을 거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스키피오는 로마인이면서도 로마인이 아니었다. 한니발은 로마인의 허를 찔렀지만 스키피오는 그 카르타고인의 허를 찌르는 전술을 전개했다. 진정으로 뛰어난 제자라면 스승의 방식을 모방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는다. 주어진 조건을 반드시 독창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잊지 않는 법이다. 스키피오도 누미디아 병사를 포함한 3만 4천 명의 보병 군단을 중앙에 배치했다. 하지만 자마에서는 지금까지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전술을 도입했다. 로마군의 중무장 보병은 전위에서 호위에 이르기까지 히스탈리와 프린키페스와 트리알리의 3열 종대로 포진하는 것이 정석이었다. 선두에는 중무장 보병으로 병력에 종사할 의무가 없는, 즉 자산이 적은 계층에 속한 시민이나 신병으로 이루어진 경무장 보병이 늘어서는 것도 정석이다. 그리고 3열 종대로 늘어선 중무장 보병은 60명 내지 120명으로 이루어진 소대별로 나뉘어 포진하는 것이 로마식이다. 유격병이기도 한 경무장 보병에는 소대 체제가 없다. 그런데 자마에서 스키피오는 경무장 보병도 소대 단위로 편성했다. 이 경무장 보병 소대를 중무장 보병 소대 사이사이에 배치했다. 여느 때라면
로마군의 진열은 적쪽에서 보아도 분명히 식별할 수 있는 간격을 두고 소대별로 나뉘어 있었지만 이곳 자마에서는 소대별 간격이 없이 직선으로 길게 이어진 전열처럼 보였다. 경무장 보병 소대가 사이사이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중무장 보병 소대들의 사이의 간격은 어느 때보다도 넓어져 있었지만 경무장 보병 소대가 그 틈을 메우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적은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없다. 또한 6,000명의 기병은 이등분하여 우익과 좌익에 배치하고 스키피오와 함께 이날의 전술을 계획한 라일리우스와 마시니사가 지휘했다. 보병대 지휘는 스키피오가 맡았다. 양군이 포진을 끝냈을 때 사기를 높이기 위한 총사령관의 훈시가 시작되었다. 스키피오는 지금까지 에스파냐와 아프리카에서 거둔 정가를 병사들에게 상기시킨 다음 우리에게는 운명의 여신이 미소를 보내고 있다고 말하고 오늘의 전투는 강화를 요구해온 적과 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키피오는 특히 중무장 보병대의 주력을 맡은 칸나이 패장병들에게는 그동안의 고생도 오늘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니발은 용병에 대한 훈시는 부하 장군에게 맡기고 그 자신은 이탈리아에서 데려온 오랜 부하들한테만 연설했다. 16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이탈리아 땅에서 어떤 로마 장군과 싸움을 해도 진 적이 없었다. 오늘의 적군을 지휘하는 것은 티치노와 트레비아에서 우리한테 진 패장의 아들이고 칸나이에서 전사한 집정관의 사위다. 오늘도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한니발과 그의 전사들의 명성을 불후의 것으로 만들자. 한니발의 연설은 1만 5천 명의 정예 중에서도 16년 동안 그와 고락을 함께 해온 고참병 8천 명의 가슴에 더욱 강하게 울려 퍼졌을 것이다. 그들은 이번에도 한니발에게 목숨을 거는 마음으로 분발했다. 싸움은 로마군의 좌익과 우익에 배치된 기병의 돌격으로 시작되었다. 한니발은 당장 코끼리 부대의 출격을 명령했다. 돌진하는 80마리의 코끼리떼가 일으키는 흙먼지가 전쟁터를 뒤덮어 양군 모두 얼마 동안은 적의 모습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였다. 로마군 경무장 보병은 스키피오가 세운 작전에 충실히 따랐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돌진해오는 코끼리가 가까이 다가오자 스키피오의 명령대로 경무장 보병소대는 중무장 보병소대 사이로 파고 들어갔다. 이리하여 가로로 길게 이어진 느낌이었던 로마군의 진열에 소대별 간격이 생겨났다. 이 통로가 코끼리의 돌진력을 빗나가게 만들었다. 스키피오는 코끼리를 염두에 두고 통상적인 소대별 간격도 자마에서는 더 넓게 잡아두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코끼리는 가볍게 몸을 피한 로마의 경무장 보병들 사이를 그대로 지나갔을 뿐이다. 코끼리의 돌격으로 적군 보병을 혼란에 빠뜨리려던 한니발의 작전은 여기서 우선 스키피오에게 허를 찔린 셈이다. 코끼리는 전차와는 달리 일단 돌진하기 시작하면 도중에 멈추기가 어렵다. 통로 사이를 그냥 지나쳐버린 코끼리는 멈추지 않게 되고 코끼리를 부리는 사람이 간신히 코끼리를 세우는 데 성공했을 때쯤에는 로마군 경무장 보병들이 나팔과 꽹과리로 소음을 내고 투창을 던지면서 공격해 오고 있었다. 그 결과 카르타고군의 코끼리 부대는 미친 듯이 날뛰며 도망치거나 사로잡혀 전선에서 완전히 탈락해버렸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전쟁터 한복판에서는 양군의 보병 사이에 전투가 시작되고 있었다. 중무장 보병 2만 2천 명과 누미디아 병사 6천 명을 합하여 2만 8천 명에 이르는 로마군에 대해 한니발은 첫째와 둘째 대열의 병사를 합친 3만 1천 명을 투입했다. 병력으로는 카르타고가 우세하지만 전투력은
로마군이 우세하다. 뿐만 아니라 전투가 시작된 직후부터 과감한 공세로 나온 랄리우스와 마시니사의 로마군 기병이 그 무렵에는 이미 카르타고 기병을 일방적으로 압도하고 있었다. 이것은 카르타고군 중앙의 양옆에 완전히 비어버렸다는 뜻이다. 스키피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로마군 중무장 보병에게 정면과 양옆의 세 방면에서 적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로마군의 주력이 세 방면에서 공격하자 혼성군인 카르타고 용병들은 완전히 당황해버렸다. 앞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도망칠 수 없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후방으로 도망치려 해도 거기에는 한니발의 고참병들이 칼을 빼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한니발이 아군이라 해도 도망치는 병사는 무조건 베어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퇴로를 차단당한 그들은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래도 시체로 산을 만드는 것은 그들 쪽이었다. 스키피어가 도입한 에스파냐 칼이 좁은 장소에서 벌어진 혼전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세 방향에서 공격해 오는 로마군의 포위망을 뚫고 간신히 도망치는 데 성공한 적병들은 스키피오는 굳이 추격하지 않았다. 대열을 흐트러뜨리고 패주하는 적은 더 이상 전력이 아니다. 그는 그런 적병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죽은 적병들이 흘리는 피로 풀밭이 미끄러워졌다. 적의 시체가 로마군의 전진을 방해할 정도였다. 한니발은 로마 병사들이 지친 지금이야말로 카르타고군의 주력을 투입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지금까지 싸움에 투입하지 않고 대기시켜둔 정예 병력 15,000에게 대형을 짜서 전진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200m의 거리를 착착 좁혀오던 카르타고군의 싱싱한 전력 앞에서 33세의 로마 장군은 다른 장군이라면 생각지도 않았을 일을 감행했다. 다가오는 적을 앞에 두고 군대 전체의 진영을 다시 짜라고 명령한 것이다. 로마의 중무장 보병들은 총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우선 부상자를 후방으로 운반하여 경무장 보병이나 누미디아 보병에게 맡기고 적병의 시체를 옆으로 치웠다. 그런 다음 지금까지 종대로 싸우고 있던 하스탈리와 프린키페스와 트리알리가 다음의 그림에서처럼 활 모양의 횡대로 진영을 바꾸었다. 이것은 처음으로 전투에 투입된 적의 고참병 부대에 대해 그동안의 싸움으로 지치긴 했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아군의 이점을 이용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그와 동시에 적군 기병을 추격하고 있는 아군 기병이 싸움터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도 겸하고 있었다. 경무장 보병과 누미디아 보병이 전선에 복귀하여 이들을 포함한 스키피오의 모든 보병이 다시 세 방향에서의 포위망을 완성했을 때 적군 기병을 격파한 라일리우스와 마시니사의 기병대가 싸움터로 돌아왔다. 14년 전에 칸나이 평원에서 일어난 것과 똑같은 상태가 자마 평원에서 재현되었다. 다만 상대가 바뀌었을 뿐이다. 45세의 고대 최고의 명장은 오랫동안 고락을 함께한 부하 병사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15,000명의 한니발 전사들은 이 자마에서 전멸했다. 카르타고 쪽 전사자는 이 15,000명을 합하여 2만 명이 훨씬 넘었다. 게다가 2만 명이 포로로 잡혔다. 나머지는 열흘 거리에 있는 수도 카르타고를 향해 달아났다. 한니발 자신은 기병 몇 기만 거느린 채 하드루메툼으로 도망쳤다. 로마 쪽 전사자는 1,500명. 스키피오의 완벽한 승리였다. 일권에서 소개한 에피소드지만 여기서 다시 다루고 싶다. 이 전투가 있고 몇 년 뒤에 한니발과 스키피오가 우연히 로도스 섬에서 만나 나누었던 대화다.
12세 연상인 한니발에게 스키피오가 정중하게 물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장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니발은 즉석에서 대답했다.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드로스요. 페르시아의 대군을 소규모 군대로 무찔렀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경계를 훨씬 넘어선 지방까지 정복한 업적은 실로 위대하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어. 스키피오가 다시 물었다. 그럼 두 번째로 뛰어난 장수는 누굽니까? 한니발은 이번에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에페이로스의 왕 피로스요. 그는 우선 병법의 대가요. 그리고 수경지 건설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인식한 사람이기도 하오. 스키피오는 다시 질문을 계속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뛰어난 장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카르타고의 명장은 이 질문에도 주저없이 대답했다. 그건 물론 나 자신이요. 자마 전투를 승리로 이끈 업적으로 아프리카누스라는 존칭까지 받은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이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만약 장군께서 자마에서 나한테 이겼다면? 한니발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내 순위는 피로스를 앞지르고 알렉산드로스도 앞질러 첫 번째가 되었을 거요. 한니발이 과연 알렉산드로스 대왕까지 능가할 만큼 뛰어난 장군인지 어떤지는 별 문제지만 그의 자기 평가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는 자마에서는 패장이 되었다. 하지만 보병과 기병을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적진을 포위하고 섬멸시키는 전술은 원래 그가 창안한 것이고 그 전술을 구사한 사람이 로마 장군이었다 해도 어쨌든 이 전술의 효율성은 입증되었다. 물론 스키피오가 이 전술을 구사할 수 있었던 것은 게다가 한니발을 상대로 구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재능이 탁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전술을 생각해낸 것은 어디까지나 한니발이었다. 고대 로마에서도 루키아노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로마인이 구국의 영웅인 스키피오보다 적인 한니발을 더 뛰어난 장군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해 있었다. 한니발의 불행은 우수한 제자가 적군 쪽에서 나와 버렸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니발은 전략가로서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 로마 연합을 쉽게 해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점이다. 사회 계급이 고정되어 있는 카르타고 출신의 한니발은 이기면 아량을 베풀어 패자까지도 협력자로 만들어버리는 로마인의 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자마에서 패배한 직후에 한니발은 자신이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 로마와 카르타고의 강화를 교섭하는 수석 대표가 스키피오와 한니발이었기 때문이다. 수중에 남아있는 최고의 카드인 한니발을 자마 전투에 보내어 패배한 카르타고는 패전 소식을 듣고 완전히 당황해버렸다. 로마군이 금방이라도 카르타고 성벽을 향해 다가올 것만 같았다. 하드루메툼으로 도망쳤던 한니발이 도착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장로회의 구성원들 앞에서 패장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로마와 강화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마에서 승리하고 코르넬리우스 진지로 돌아가고 있는 스키피오에게 강화 제의가 전해졌다. 스키피오는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공화정 로마에서는 강화 승인권은 민회가 가지고 있지만 강화 교섭권은 지휘권을 부여받은 사령관한테 있다. 그래서 카르타고와 강화를 교섭하는 로마 쪽 수석 대표는 스키피오가 맡았다. 카르타고 쪽 수석 대표는 한니발이었다. 전쟁터에서 맞섰던 두 사람이 이제 평화로 가는 길을 까는 자리에서도 맞서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이 논의한 로마와 카르타고의 강화 조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
로마는 앞으로 카르타고를 독립된 동맹국으로 간주하고 카르타고 국내의 자치권을 존중한다. 카르타고 영토 안에 로마 기지도 두지 않으며 군대도 주둔시키지 않는다. 또한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카르타고의 영토였던 아프리카 일대에 대한 영유권을 완전히 인정한다. 2. 카르타고는 시칠리아, 사르데냐, 에스파냐에 있는 카르타고 해외 영토의 영유권을 완전히 포기한다. 3. 카르타고는 마시니사가 왕위에 앉아있는 누미디아 왕국을 공식 승인한다. 4. 카르타고는 앞으로 로마와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나 도시에 대해 싸움을 걸지 않는다. 5. 로마군 병사로 카르타고의 포로가 된 자는 전원 석방한다. 카르타고군 병사로 로마에 포로가 된 자는 강화가 체결된 뒤에 석방한다. 6. 3단층 갤리선 10척을 제외한 모든 군선 및 군용으로 쓰이고 있는 모든 코끼리를 로마 쪽에 양도한다. 7. 앞으로 카르타고는 아프리카 안팎을 불문하고 어디서든 로마의 승인 없이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8. 강화 조약이 발효할 때까지 아프리카에 머무는 로마군의 경비는 카르타고가 부담한다. 9. 배상금으로 1만 탈렌트를 50년 분할로 로마에 지불한다. 10. 카르타고가 강화 조약을 지킨다는 확증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스키피오가 지명하는 카르타고인의 자제로서 14세부터 30세까지의 젊은이 100명을 로마에 인질로 보낸다. 자마 전투 이전에 스키피오가 제시한 강화 조건과 전투 이후의 조건을 비교해보면 둘 사이에 별 차이가 없는 것에 우선 놀라게 된다.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은 전투 이전에 제시한 제1항과 제3항 및 제4항과 똑같다. 제4항도 카르타고에 대해서만 요구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로마가 모든 패전국에 요구한 것이었다. 제5항 역시 어느 나라와 강화조약을 맺을 때에도 반드시 들어가는 조항이다. 제6항이 사실상 카르타고 해군이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투 이전에는 20척의 군선 보유를 허용해준 반면 전투 이후에는 10척을 제외한 모든 군선을 로마에 인도하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7항일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자마 패전의 진정한 결과였다. 로마는 카르타고에 대해 설령 자위를 위해서라도 로마의 허락 없이는 전쟁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주적인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래서는 카르타고가 완전히 독립국이라고 할 수 없다. 제8항 역시 전투 이전에 제시된 제6항과 동일하다. 또한 강화조약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조항이기도 하다. 제9항의 배상금 항목은 전투 이전에는 5천 탈렌트였지만 전투 이후에는 1만 탈렌트로 2배가 늘어났다. 그렇긴 하지만 50년 분할 지불이다. 1년에 지불해야 할 액수는 200 탈렌트. 대충 환산하면 1년에 20억 원 정도다. 100명의 인질을 로마로 보내라고 요구한 제10항은 앞으로도 로마인이 자주 사용하게 되는 수법인데 따지고 보면 자기가 원할 때 귀국할 수 없다는 제약은 있어도 오늘날의 풀브라이트 장학생과 마찬가지다. 인질의 나이를 30세 이하로 제한한 것도 그 때문이다. 로마는 옛 적국의 지도층 자제, 즉 옛 적국의 지도층 예비군을 선발하여 로마에서 가르치고 로마의 동조자로 키우는 방식을 좋아했다. 인질이라 해도 감옥에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다. 적당한 가정에 맡겨져 가족처럼 대우받고 그 집 아이들과 함께 그 집의 가정교사한테 배우는 것이 로마인이 생각하는 인질이었다.
특히 나의 흥미를 끄는 것은 여기에는 승자와 패자의 구분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정의와 비정의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쟁이 범죄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만약 전쟁 범죄에 대한 재판이라도 열렸다면 한니발이 전범 제1호가 되었을 것이다. 강화 내용은 분명히 엄격한 것이었다. 하지만 카르타고는 로마 연합에 감행하여 영토 일부를 로마의 국유지로 몰수당하고 그 땅을 경작하려면 토지 임차료를 로마에 내야 하고 로마 연합군에 병력을 제공할 의무를 지는 로마의 동맹국은 되지 않았다. 시칠리아처럼 속주가 된 것도 아니었다. 교전권이 제한되고 해군도 사실상 해체되었지만 다른 점에서는 완전히 자치국으로 남았다. 로마는 카르타고의 내정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후에 로마가 마케도니아나 시리아와 맺은 강화 조약을 보아도 카르타고에 대한 요구만이 유독 가혹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게다가 로마인들이 한니발 전쟁이라고 불렀듯이 제2차 포에니 전쟁을 카르타고 쪽이 일으킨 것은 분명하다. 한니발이 교모하게 로마의 선전포고를 유도했다 해도 전쟁을 시작한 것은 카르타고다. 로마가 치른 16년 동안의 노고, 10만 명이 넘는 전사자, 10명이 넘는 집정관급 사령관의 죽음을 생각하면 패전국이 되긴 했지만 카르타고가 치른 희생은 놀랄 만큼 약소하다. 이것을 보아도 로마인은 패자와 강화를 맺을 때 증오에 눈이 멀지는 않았다. 아무래도 강화 교섭에 직접 관여한 스키피오의 인품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이런 내용의 강화를 민회에서 군말 없이 승인한 로마의 성향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로마는 카르타고와 맺은 강화는 엄격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보복이 아니었고 하물며 정의가 비정의에 대해 내리는 징벌은 전혀 아니었다. 인류가 결코 초탈하지 못하는 전쟁이라는 악업을 승자와 패자가 아니라 정의와 비정의로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그렇게 구분했다고 해서 전쟁이 소멸한 것도 아닌데. 카르타고의 유력자들 중에는 이런 내용의 강화에도 승복하지 않는 자가 적지 않았다. 불만파의 선봉은 스키피오와 2번 싸워서 2번 다 지고 게다가 잠화 전투에는 참전하지도 않은 시스코네였다. 시스코네가 반대 연설을 시작했을 때였다. 의석에서 벌떡 일어난 한니발이 시스코네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고 연단에서 끌어내렸다. 회의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야만적인 행동에 아연실색하여 아무 말도 못했다. 한니발도 자기 행동이 지나친 것을 깨달았는지 시스코네를 놓아준 다음 이렇게 말했다. 나는 9살 때 모국을 떠난 뒤 오늘날까지 36년 동안 전쟁터에서 인생을 보냈습니다. 전쟁터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생활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한니발이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가 이토록 로마와의 강화를 원했는지는 상상할 수밖에 없다. 나는 오랫동안 고락을 함께한 부하 병사들을 잃어버린 절망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그는 병사가 없는 장군이 되어버렸다. 또한 전쟁터에서 매사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데 익숙한 한니발은 정예를 잃고 어중이 떠중이가 모인 용병으로 스키피오와 대결할 수는 없다는 사실도 알았을 것이다. 한니발은 야만스러운 행동을 되풀이하지는 않았지만 설득은 멈추지 않았다.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탁상 공론을 농하는 게 아니라 강화를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스키피오의 제안은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을 생각하면 타당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르타고의 유력자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카르타고는 강화를 승인했다. 로마에서도 원로원과 민회가 추가 주문도 하지 않고 단번에 승인했다. 16년 만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강화 성립을 지켜본 뒤 스키피오는 휘하의 로마군을 모두 이끌고 카르타고를 떠났다. 우선 헤로를 통해 시칠리아로 가서 메시나 해협을 건너 이탈리아 본토로 들어간 뒤에는 로마까지 육로를 따라 행군했다. 연도에 사는 주민들은 모두 몰려나와 꽃을 던지고 환성을 지르며 백마를 타고 지나가는 젊은 개선 장군을 환영했다. 이 환영은 수도에 도착할 때까지 끊이지 않았다. 로마인도 이탈리아인도 승리보다는 평화가 돌아온 것을 축하했다. 포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는 그 후 아프리카를 제압한 자라는 의미에서 아프리카누스라는 존칭으로 불리게 된다. 33세의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에게는 한니발을 이긴 기원전 202년부터 로마에 개선한 기원전 201년까지의 1년이 생애 최고의 해가 아니었을까 싶다. 이리하여 제2차 포에니 전쟁은 마침내 끝났다. 다음 장은 제7장으로서 제2차 포에니 전쟁 이후의 상황들을 썼습니다. 이는 기원전 200년부터 기원전 183년 사이의 일들인데 이는 다음번에 녹음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왜 로마인의 이야기를 선택해서 읽었냐 하면은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저는 이제 삼국지도 읽어봤고, 그 밖에 이제 징기스칸에 관한 내용들도 읽어봤고, 그 밖에 알렉산더 대왕 여러 가지 읽어봤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제가 저에게 어떤 즐거움을 줬던 거, 제가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니발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좋아하지만 그것보다도 여기서 자마 전투 자체가 물론 대단했잖아요. 스키피오의 계획도 그렇고 진짜 멋진 장면은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투가 끝나고 나서였던 것 같아요. 한니발은 거기서 패배했죠. 스키피오는 반대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둘 다 알았죠. 상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요. 특히 대화 내용들 잘 들어보셨죠? 강화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했고 스키피오는 한니발은 사실상 마지막으로 승리한 사람은 신중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요. 자기도 칸나의 전투에서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운명이 언제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니까 승리했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당시 한니발은 패한 장군인데도 그 말의 무게가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거를 받아주는 스키피오 자체도 대단한 게 그 말을 듣고 스키피오는 한니발을 무시하지 않았거든요. 당시 로마인들은 한니발 때문에 20년 가까이 엄청난 괴로움에 시달렸잖아요. 그런데 스키피오는 이 사람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 중 하나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이가 어릴 적에는 역사서를 읽었을 때 누가 뭘 어떻게 했느냐, 누가 이겼느냐, 누가 더 뛰어난 장군이냐가 더 중요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그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전쟁을 끝내고 나서 행복했을까? 괜찮았을까? 삶은 어땠을까? 라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거기까지 사실 나온 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책에는 앞으로 읽어드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한니발을 봐도 그래요. 알프스를 넘었고 로마를 공포에 떨게 하고 역사상 최고의 전술가 중에 한 명으로 남았잖아요. 결국은 자기 조국 카르타고에서도
정치 싸움에 시달리고 도망을 다니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장면들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씁쓸하거든요. 스키피오도 마찬가지예요. 자마 전투로 로마를 구한 영웅인데도 말년에는 정적들한테 시달리고 재판도 받고 정치에 염증을 느껴서 응거하다가 죽었거든요. 물론 앞으로 계속 나올 내용이지만 그런 전설적인 영웅인데도 역사를 오래 읽는 사람들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대한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같다.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스키피오도, 한니발도, 가이사르도. 평범한 행복은 적었지만은 2000년이 지금 지난 뒤에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읽고 하잖아요. 그건 보통 사람에게는 없는 삶이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를 왜 읽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읽고 있는데 승자보다도 품격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그 이유 때문에 더 깊게 더 이렇게 마음도 아파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패배해도 품격이 있고 승리해도 자만하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이 장군들을 통해서 느끼고 배우게 되거든요. 저는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저희에게 주는 교훈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구독자 좀 늘려주세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저는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몇 년을 해도 구독자가 늘지를 않아요. 제 얘기가 너무 재미가 없나 보죠. 그래요. 아무튼 부탁드리고 또 다음 얘기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